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29일 월요일 2부 금주시장 및 투자 전략. 대체 무슨 종목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제 폭탄이 이미 한번 떨어졌는데 이 아사라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면 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철수를 해야 될 것인가? 현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갈아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여러분들 앞에 떡 놓여 있는데 저는 여전히 태조 이방원이라고 봅니다. 네,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오히려 이번 충격에 태조 이방원 기업들이 충격을 받아서 가격 조정을 하고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영역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런 싸움이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토요일 아침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토요일 스터디 모임 미리 자료를 주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때 첫 번째 제 자료의 중심이 에너지 또 에너지였어요. 결론은 향후의 싸움은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린 에너지도 여기에 속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원전 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유럽의 LNG 문제, 겨울 뭐 문제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문제로 다 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말까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정답이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결론을 냈던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저의 가장 큰 논리의 기본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LNG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충격을 가하는데 유럽은 이미 충격 속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왜 LNG에서 강한가 천연가스 상승에 그나마 강한가 그 이유가 궁금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애널리스트가 몇 가지 의견을 내는 첫째,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물가에 미치는 전이 속도가 유럽과 한국이 좀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럽과 달리 국내의 경우 LNG 가격 통제 등으로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한 물가 전이도가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즉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체 우리나라 총 수입대의 천연가스 수입액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의 총 수입 비중 대비 비중은 2022년 7월 기준 6.1%로 온유가가 총 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중 17.6%보다 크게 낮다. 아직까지 우리가 천연가스가 너무 이제 크게 심리적으로 확 다가와서 그러지 여전히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원의 총파는 WTI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죠.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 가격이다. 더욱이 전체 수입액 대비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도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천연가스가 필요한 시절에 수입한 액보다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천연가스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천연가스를 수입한 모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선박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제는 급하게 스팟 가격에서 모든 것을 사서 챙기는 나라보다는 확실히 강한 면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쇼크는 과거 오일 쇼크에 비해서 국내에 미칠 충격이 제한적이다. 유럽발 천연가스 급등이 심리적으로 유로화 초약세 현상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등을 통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실물 차원 충격은 오일 쇼크 충격에 비해서 국내 경제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겨울철 유럽 내 천연가스 공급 불안 심화로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유가마저 재차 급등한다면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오일 쇼크의 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유럽발 천연가스 쇼크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경제가 반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유럽과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여러 천연가스 가격 관련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
2022년 초 대비 유럽 천연가스 및 국내 LNG 도입 가격 추이를 보면 유럽 천연가스는 350달러 100g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약 200포인트, 우리나라는 2배 정도이고 유럽은 3배 정도 가격으로 돌아오네요.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초를 100으로 봤을 때 2022년 초 대비 국내 LNG 도입 가격과 유가 추이를 보면 국내 에너지 도입 가격은 확실히 LNG 가격은 올랐습니다. 180 기준을 나타내죠. 그러나 유가는 120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런데 우리 유가가 17.8%,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유가가 차지할 정도로 유가가 더 중요하고 천연가스는 6%밖에 차지 않는다는 점. 그나마 현재 LNG 이 아사장 시장에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나름 유럽에 대해서 탄탄하다고 보는 거죠. 국내 에너지 수입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수입액을 10억 달러면 원유는 617억 달러, 석유 제품 165억 달러, 가스는 281억 달러, 석탄이 168억 달러. 이 가스가 LNG를 이야기하는 것들. 증가율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비 76.5, 석유 제품 38.7, 가스는 85.5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나타내네요. 네, 석탄은 161%, 석탄은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비중을 보면 2021년에 전체 에너지에서 49.3이 원유였는데 지금 50.3, 석유 제품이 17.3이었는데 13.4, 네, 가스는 그대로 22.7하고 22점 큰 변화는 없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액과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비교 스케일을 독일과 한번 비교를 하면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 수요 중 온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은 온유가 38.6%, 가스가 19.6%인데 이에 반해서 독일은 온유가 34.3, 가스가 26.4로 확실히 가스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한국과 독일의 소비자 물가 중 전력 및 가스 항목이 물가 상승폭에 미치는 추이를 보면 독일은 소비자 물가 중 전력과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 후반대 이 정도로 차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의 그 구성 요소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면에서 독일보다는 좀 유리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태양광, 초선, 2차전지, 방산, 온유, 이 태조 이방을 이제 폭탄이 떨어졌으니 잭슨홀과 폭탄이 떨어졌으니 태조 이방원은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안 받을 업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충격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은 충분히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이건 이미 예견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단기 충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컨클루전이죠. 먼저 태조 이방원은 글로벌 탈탄소화와 탈중앙 집중화, 탈세계화의 산물이다. 특히 탈세계화의 산물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태조 이방원을 불러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탈세계화. 우리가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공장을 싼 데로 옮기면서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제 그러한 시스템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에 대한 산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 새로 만들어가는 그 글로벌 새로운 세계화에 태조 이방원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정체적 구조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것이다가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물론 중간중간에 먹고 터지고 또 변동성이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태조 이방원 이외에는 투자할 만한 섹터와 종목이 없다. 글로벌적으로 왁구가 이미 짜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과거 태조 이방원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 차화정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죠. 자동차, 화학, 정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세 종목이 올랐는데 이 오르게 된 병행이 2008년 리만 브로더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걸친
우리가 겪은 이후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와 뭔 것을 막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이 세 가지가 이 리만 브러스 이후에 세계 시장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의 중요한 어떤 기본 소스로 작동을 했고, 여기에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집중적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필요했던 시장, 그래서 V자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들이 지금과는 상향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차화정이 얼마나 가격이 올랐고 기관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를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태조 이방원과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지켜본 거죠. 자, 이게 LG화학입니다. 그때 차화정의 핵심 종목이 LG화학인데 여기에 오른 거죠. 이게 지금 월봉인데 거의 2년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1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된 게 5배가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코비드 이후에 오른 건데,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 전에 있었던 차화정도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가격은 4배 정도 올랐다. 그렇죠? 이 정도 보면 굉장히 크게 오르고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넉넉한 거죠. 자, 그러면 태조 이방원의 가장 핵심 종목의 하나인 하나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하나솔루션 이제 2개월이 올랐는데 가격도 27,000원에서 49,000원이니까 이제 100%가 오른 거죠. 한 배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200% 수요가 나야 되고 기간도 한 1년 정도 된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최소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은, 6개월 짧게 가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태조 이방원이 뭔가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남아있고 가격도 100%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하고 섹터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조 이방원이 왜 뜰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론적 논리를 제공한 게 KB증권의 하이난 애널리스트인데, 최근에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왜 태조 이방원이 뜰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놨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인 매크로 상황과 다른 점이 중요하다. 즉 40년, 50년 만에 나타난 탈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탈세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태조 이방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현상이나 일컫는 시기와는 성격이 다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는 거죠. 태조 이방원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포함한 거죠. 두 번째, 국내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현상의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선, 방산 등을 일반적인 매크로 현상에서 수급과 공급의 그런 요인이 아닌 정책과 정치적인 현상에 따른 수요 공급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을 어떤 경제적 원리에 의한 수급이라든지 경제 펀더멘탈 요인이 아닌 글로벌이 새로운 탈세계화 시대를 열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화가 열면서 거기에 정치와 정책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태조 이방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어떤 테마와 다른 독특한 그러한 투자의 시대의 산물이다. 굉장히 좋게 본 거죠. 태조 이방원의 쏠림 현상은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의 끝은 어디인가? 결론은 정책의 중심이 바뀔 때까지 가야 된다. 정책의 중심?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보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회복하면서 정책 또는 정치의 힘이 아닌 민간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또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소비와 고용 모든 면에서 민간 측면에서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고려 요건이 아니다. 두 번째 가장 유효한 논리는 정책의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지금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죠. 8월에 통과하는 칩스 앤 사이언스, 소시는 포칩, 칩스4 반도체 육성 전략,
또한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2022 등이 그 중심인데, 여기에 태조 이방원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정책과 정치, 수혜주 모두 해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국과 유럽만 정치 현상에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세력인 중국도 본격적으로 이 정책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태조 이방원 이 테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글로벌적으로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고 공조를 하고, 코비드 이후에 뭔가 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중국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동수서산이죠. 네. 동쪽에 어떤 데이터 센터를 서쪽에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IT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데, 전부 동수서산의 대표적인 게 그린 에너지라는 거죠. 네. 따라서 중국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주도주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10월 시진핑 3임 연기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것들. 뭔가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태조 이방원은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 정책의 변화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이미 태조 이방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커는 중국이지만, 중국도 뒤지고 보면은 태조 이방원과 함께 갈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동수서산 같은 전략, 태조 이방원과 좀 다른 전략을 쓴다면 그때는 좀 바뀔 확률이 있다. 그때까지는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당분간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 에너지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이난 연구원이 1945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셜 플랜이라는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갖다 부었는데, 이때 수혜는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이었죠. 일본이 이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이제 세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 첫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뭐 제국주의였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의 글로벌, 세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 여기에 새로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텐데, 이때는 중국과 아시아의 중하위층 국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여기 한국이 포함이 됐죠. 최대 수혜 국가는 중국과 아시아였다. 이러한 30년 전에 이제 모습이 이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네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이 주도를 하는 IPEF, 그다음에 RCEP 이런 등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서 미국의 기술력과 그리고 로봇 산업, 그리고 최대 수혜 국가는 첨단 기술을 생산을 가능한 생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라든지 대만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수혜를 받는 새로운 네 번째 탈세계화, 새로운 세계화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태조 이방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은 반등은 지금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 바닥에서 20% S&P 500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거의 다 올라온 게 아니냐. 빠진 게 한 35%, 40% 빠졌는데 35% 정도 빠졌나? 올라온 것은 20%, 70, 바닥에서 빠진 금액이 70%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1차 반등은 성공한 게 아니냐.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가 숨겨놨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경기 침체가 지금 글로벌, 고용시장이라든지 소비가 죽지 않고 탄탄히 버티면서 버티고 있는데, 먼저 유럽이 무너졌다. 유럽이 무너지고 얼마 안 가서는 아시아가 무너질 확률이고 미국이 무너질 확률이 있고, 이게 내년에는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느냐. 찬바람 날 때 늘 주식을 주의하자는 주의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줄이자는 게 부정적인 시작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논리죠. 저도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네가티브적인 성격에서 가장 크게 적중한 사람이 이제 강영현 부장인데, 강영현 부장이 반등의 마무리 국면에 왔다. 페이지 2 진입이 시작됐다. 이 페이지 2가 바로 경기 침체로 인한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 양반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시장의 세 번째 부정적인 시장은 미국이 QT, Quantitative Tightening, 즉 돈을 더 조이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본격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지금 시장은 패드가 양적 긴축 정책을 두 가지 경로로 연준의 대차 지표를 줄여야 되는데, 첫째는 연준이 만기 도래하는 국채 및 MBS를 재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인데, 가장 티가 안 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국채 및 MBS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감소 폭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나타나야 될, 연준이 강하게 잭슨 홀에서 뭔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채권 금리라든지 이러한 자본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여겼던 부분이 한번 들썩들썩할 가능성, 이 부분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식이 상승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은 달러 강세가 언제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모든 우리 경제의 큰 키워드 두 가지가 에너지 그리고 달러 강세, 이 두 가지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 강세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달러가 일어난 것은 유럽이 라인 강물 물류 차질, 가스 가격 상승, 큰 지금 뭐랄까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중국도 뭐 양쯔강이 드러날 정도로 여기에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로 형이 긴축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가 이루어지는데, 나머지는 모든 국가들의 통화가 전부 다 고통스러운 통화 약세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수출이 강한 한국과 독일과 대만은 그나마 버티는 거죠. 네. 그나마 수출이 강한 기업들은 자국 통화 약세, 달러 강세가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도 그래서 돈이 지금 들어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적으로 봐도 미국 경기지표 개선과 달러 강세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8까지 올라와 있고,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기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도 중요한 달러 강세 원인이 되지만, 경기 자체가 세계 글로벌 어느 시장과 비교해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달러 강세 요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국의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유럽과 타 국가에 비해서 유리한 환경이죠. 네덜란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TTF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로 커런시는 1대1, 이것을 페르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깨진 거죠. 1유로 1달러, 보통 1유로당 달러가 1.2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달러가 강세가 20% 정도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0.98 이렇게 더 1유로에 비해서 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페르티가 깨졌다. 이러한 강한 모습의 대표적인 원인은 유럽의 천연가스 상승, 유럽 경제의 소비에, 그리고 모든 무역 적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LNG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모든 다른 경제 투자자들은 가스 사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이고, 이 반대편에는 미국의 든든한 경제 상황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의 반등 조건은 뭐냐? 그렇죠? 네. 소매 연료 가격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살짝 일어났죠.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살짝 8월에 발표된 7월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였죠. 그럼 두 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긴축과 모기지금 상승이 하락으로 돌아서야 된다. 긴축이 좀 풀어지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서야만 마지막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한 조각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두 가지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당분간 증시는 지지분이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하향 완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추가 반등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국가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고 불만이 쌓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죠. 네, 비싼 건 사지 않고 아끼고 또 더 싼 가격을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하면 소비가 일단 줄면서 경기가 침체하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로 방점이 가는데 미국은 이제야 뒷북치면서 CPI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이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모든 게 다 소비 관련 심리지수가 다 꺾여 있습니다. 내수가 7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주가를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데 이들이 다 꺾여 있다는 것은 향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암울한 그러한 전운을 들이우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는 원인을 보면 유가 급등과 모기지 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긴축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유가 급등은 어느 정도 멈췄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지 금리 상승이 아직도 5.5까지 올라가 있고 연준이 긴축을 살짝 연준 피봇을 하려다가 다시 이제 방향성을 돌았으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로 밟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와 연준의 긴축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상으로 보면 금리가 이제 꺾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다음 미국의 소매 연료 가격, 이 무연 가스 가격과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이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트레저리 금리와 유로 달러 금리의 차이가 테드 스프레드인데 아주 단기 금리 차이가 스프레드가 일단 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정책 금리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 테드 스프레드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내야만 글로벌 시장이 주식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테드 스프레드는 소폭 하락을 했고 2010년 이후 평균 28.6bp 차이는 거죠. 트레저리 빌 미국에서 가장 단기 금리와 유로 달러 초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28bp 정도 차이가 났는데 최근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 중간 정도, 평균 정도는 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지 금리와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 그렇죠. 모기지 금리 5.5이고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가 3. 얼마인데 여기 스프레드가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기지 금리가 빠져서 줄든지 국채 금리가 올라와서 줄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주는 방법인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와 스프레드를 줄일 때 주가도 좋고 S&P 500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와 스프레드가 좀 주는 모습이 나타나.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따라서 모기지 금리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나타낸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해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주부들 지금 우리 주택자금 금융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애들 간식비 줄이죠, 뭐 여행 가는 거 줄이지요, 사 먹는 거 줄이지요, 소비 줄이죠, 옷 줄이죠,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억 빌려서 100만 원 냈던 게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낸다면 문제가 큰 거죠. 자, 그러면 향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투자를 해줄 것인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이 안정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경감 법안에서 IRA 법에도 감축 법안에도 수혜가 된다. 온전이나 방산 같은 미래 먹거리를 장착하고 있다. 그거 이외에도 원화가 약세인데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원화가 약세이면 외국인들이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 부분이 살짝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이 요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거죠. 첫째, 우리나라가 원하는 약세로 있지만 이게 펀더멘탈 이슈에 의한 그러한 원화 약세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화 약세가 된 건 아니다. 우리 자체의 펀더멘탈에 큰 이상이 없고 환율 수준이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나 조만간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굳이 우리 시장을 이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는 튼튼하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펀더멘탈로만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 외국인들이 1,300원을 넘어섰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뭔가 흔들고, 두 번째는 신용 스프레드. 우리나라 국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망할 염려나 디폴트 위험, 또 기업이 망할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한국 CDS 프리미엄은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CDS 프리미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CDS 스프레나 스왑 베이스 지표들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스왑 베이스라는 건 뭔가를 바꾸는데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데 지금 원화가 2.5이고 달러도 2.5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프레드가 더 들어간 같은 돈은 이자 대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자가 틀리면 이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높은 데에 돈을 더 주어주고 받거나 주거나 하면서 스왑 베이스를 맞추는데 미국과 한국이 2.5로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똑같으면 스왑 베이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2.5를 주고 뭐 원화를 사고 달러를 사고 달러를 받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혀 스왑 스프레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크레딧의 문제에 있어도 통화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스왑 베이스 흐름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자금 전달 여건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팬데믹 초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크게 다른 부분 이 이야기는 스왑 베이스가 움직이지 않다. 원화와 달러를 바꾸는데 추가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뭔가 더 우리 신용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뭔가 이자 비용 지불하면서 달러를 사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이고 원화가 약세인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나라 경제 펀다멘탈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든지 CDS 프레임에 문제가 없고 경제 펀다멘탈도 좋고 IRA 법안의 수혜주의고 또 매일에 먹고 살만한 거 충분하고 제조업 강국이고 미국 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이유가 그런 이유들인데 이러한 아류작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태조 이방원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과 향후 그 지속성에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은 지속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9월 10일 발표될 CPI 지수가 참 중요합니다. CPI 지수 구성력으로 식료품이 14%, 에너지가 7.4%, 그렇죠? 핵심 재화 물가가 20.9%, 핵심 서비스 물가가 57.7%, 이렇게 해서 100으로 유지됐는데 과거에는 식료품 가격이 움직이거나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면서 CPI를 크게 움든 거죠. 핵심 지하 물가에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신차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핵심 서비스 물가는 주거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주거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거주지의 숙박비용, 뭐 자가 주거비 이런 것들에서 이 핵심 서비스 물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식품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핵심 지하 물가도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9월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CPI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주거비, 임차료와 거주지의 숙박비용, OER로 자가주거비, 자가주거비 이 세 가지 요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은 5.7, 6.3, 1.0, 5.8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 어떻게 특히 OER 자가주거비가 크게 오르고 임차료가 6.3으로 전원달 5.8보다 올랐죠. 주거비가 전체 5.6에서 5.7으로 올랐고 거주지의 숙박비용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자주 보자. 네. 임대료라든지 이런 비인데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가고 할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달에 60에서 44 에너지 재화는 많이 떨어졌죠. 핵심 재원 신차는 11.4에서 10.4 중고차는 7.1에서 6.6으로 다 빠졌는데 이 부분만 오르는 거죠. 핵심 서비스 물가인 주거비 관련 것들이 올랐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가 9월 13일 발표될 CPI 핵심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제가 봤을 때는 파웰은 봤다. 그래서 뭔가 강한 한 방을 날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차정을 제외하고 9월에 제가 추천할 종목을 한 10종목 그때 뽑아봤는데 범한 퓨얼셀, 현대로템, 심택, 범한 퓨얼 수소가 다시 들어오네요. 수소는 제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문정부의 얼굴이다. 윤정부는 수소를 당연히 안 좋아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수소에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마라. 현대노템은 추가 상승할 전망이 있다. 저 시총을 좀 더 올릴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DDR5, 그 다음에 PCB 기판이 시장을 이끌다가 3개월 쉬었죠. 이제 한번 순환매로 돌 가능성. LG이노텍은 여러 가지로 좋죠. 애플 신제품이 출하가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의 그러한 그 전장에 대한 카메라 론칭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화전자와 엮여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마그네틱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배터리 소재 임가공 사업이 성장이 전망된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폐배터리 산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이 소재 인강공 산업, 2차전 인강공 산업을 하는 대부분 마그네틱은 빠르게 시장 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투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이 좀 올랐는데 추가 상승하겠고요. 자화전자는 LG노텍과 연결되면서 그동안 한 분기 쉬었죠. 네, 3, 4분기 갈수록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플러스 한 15%.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가 이제 시장의 핵심으로 나오는데 지속성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미글로벌이 금요일날 상을 치면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할 확률. 다음에 나노 신세지와 같은 경우 태양광용 투명 전도성 산업을 TC우는데 얘들은 2차 전지도 손을 대지만 태양광용에도 손을 대고 있는 모습. 양수 겸장이다. 하이로코리아, 조선 관련된 관 이음새나 피팅 기자재 업체. 그다음 태양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신성 ENG, 태양전지, 셀 제조 원처 기술을 보여 망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신성 ENG에 대해서 투기적인 세력이 붙는 거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사지 못하고 하고 있던 분들은 이번에 빠져서 가격이 내려오면은 물려있던 종목을 팔아서 사라. 그리고 9월에 이러한 종목들이 뜨니까 한번 봐라. 관심이 더 뜬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15% 정도면 먹고 던져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두 번째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이 터지라고 두 파트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장이 열릴 때 좀 공포스럽죠. 너무 쫄지 마십시오. 단기에 반영이 되고 올라 반영이 되고 수복도 상승하고 금요일 찌글찌글하고 이 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이제는 포트폴리오 싸움이죠. 누가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느냐. 이건 작두의 영역인 거죠.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머리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일요일 시간 잘 즐기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펀드를 한다. 네, 주식 분석은 여의도 펀드 매니저가 제일이죠.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